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정말 간판 프로그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이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매일 지금 기록 제조기 하시잖아요. 기록 제조기, 동접 기록 제조기 어제도 12,000명. 아직 제가 소개 안 해드렸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막 요즘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우리 또 전계한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흥분의 동안이도 아니고요. 행복하지는 더욱더 않은데 열심히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그렇고 지난번 영수회담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탁탁탁탁탁 편성을 즉시 해가지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이렇게 발빠르게 전달해 줍니다. 이 스픽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픽스에서 그 관련 현안별 특집 방송들에 대한 이 동접자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동접자분들의 반응과 실제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스픽스에서 이제 평론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그 방송 이후에 나오는 방송들이 많이 그 방향을 따라간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계한 평론가가 더 어깨 무겁게 느끼면서 우리 방송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끼어들면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오창익 대표님하고 함께 방송을 했는데 네. 이게 좀 대체로 우리 분석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혹시 너무 잘한다고 하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 그렇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열심히 뛴다 이 정도로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뛰고 발로 뛰고 또 감정을 사실은 섞지 않으려고 하는데 되게 감정적으로 방송하는 평론가님이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옆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 낮에부터 감사합니다. 네, 낮에도 활동하시고 네. 오늘도 활동하시고. 뭐 오늘은 직업이 스픽스 직원입니다. 네, 오창익 국장님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또 기존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새로운 분석을 들을 수가 있고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언제든지 우리 스픽스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계시는 김종욱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목요일마다 역전의 용사돼서 뵙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만 나오시나요? 아니, 목요일은요. 목요일은 특히 목요일은 나오고 거의 나온 것 같고요. 네. 가끔 월요일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목요일에는 저는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죠. 네, 정치 어쨌든. 본색에서 완전 핫한 인물로 돼 있는데요. 빼와서 쓰는데 상당히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시간만 되면 언제라도 부르고 싶은 그렇죠. 최고의 정치학 박사. 이야. 반응이 안 좋으면 잘린다는 말씀을 아니, 우회적으로. 그건 맞아요. 평론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우리 방송은 그래서 검증된 분들만이 역전의 용사들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역전의 용사들 그동안 보셨지만 다 정말 한가락들 하는 평론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많습니다. 스픽스 현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와 이게 지금 몇천 분 벌써 와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눌렀는데 핸드폰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지금 3,600분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3,600분이요. 야, 네. 게다가 노인 TV도 지금 1,000명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픽스는 어쨌든 좋아요 1,100분이 눌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600분 3,700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동시 송출되고 있는 묻어가는 방송 노영희 TV에서도 지금 700분 넘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아니네 1,0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셨네요. 와, 빨리 올라가네. 네, 빨리 올라갔네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479명 정도 됐습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어쨌든 구독, 좋아요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받는 최고의 찬사라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두 번째 치루어진 기자회견. 내일이면 사실 3년 차가 시작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2년째다. 야,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날 기자회견 했습니다. 총평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총평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뭐 예상은 했는데 참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대통령이 참 일관성이 있구나. 국민하고 싸우는 건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박복한 국민 그다음에 참담한 대통령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해서 앞날을 비참해하고 좀또 절망적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를 또 말아먹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국민들의 이 본인이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들 힘든 거 안다고. 힘든 거 알면 뭐 하냐고요. 네. 자기 방식대로 살면 계속 국민들도 힘들 건데 그래서 방법은 없다. 박복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항상 언제나 국민들이었다. 이제는 다른 걸 바라지 않고 국민들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국민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그래도 박복한 국민이라고 딱 표현을 해주세요, 상당히. 아니, 냉정하게.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경제가 1.4%가 되고 네. 국민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고 네. 자영업자들은 지금 다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생각을 안 바꾸니 박복한 국민 있죠. 뭐.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오늘의 기자회견을 상당히 좀 안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잘했다, 괜찮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오창익 국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그 다음에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죠. 네. 또 하나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물론 기자들 뭐 많이 자리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질문다운 질문을 했던 기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국정 기조처럼 얘기했던 게 자유였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가 어떠냐면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등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자유는 모르더라도 기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질문하지 않아요. 또 빤한 질문들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질문 없고요. 이를테면 출국 금지한 거 모르셨어요? 그럼 모른다고 그러지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빤한 질문들 했고요. 네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답답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실체를 그대로 확인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참아주기 어려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희한한 기자회견이죠. 야, 근데 진짜 두 분은 엄청나게 점수가 박하시네요. 근데 저 얘기를 듣기로는 기자들이 이제 내놓은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상당히 여유롭게 기자들로부터 20가지가 넘는 질문을 받았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아니다, 한두 번 더 받아보자 이렇게 여유를 또 부리고 더 얘기 들어보겠다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그게 어느 회사 기사입니까? 노컷뉴스에 그렇게 아, 나왔는데. 노컷뉴스. 근데 노컷뉴스만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뭐 다 그래. 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세상에. 서로 입 맞췄겠죠, 뭐 내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 네네. 대통령이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없었다, 핵심은 빠져나갔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질문을 받고 소탈하게 대답하고 마지막에는 여유까지 보였다라고 하면 국민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제가 정치 전문가한테 오후에 한 두어 번 물어봤습니다. 네. 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형, 그거 몰랐어요. 그걸 기대를 했어요. 야, 그걸 기대를 해야지,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명확하게 국민들이 보여준 거 아니냐? 지난 총선에 네. 심판했고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열망이 뭔지 가르쳤는데 대답을 저렇게밖에 안 하는데 흥분 안 해? 아니, 형만 흥분하지 다른 사람 흥분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는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는지, 바보라는 표현도 사실 오늘은 쓰면 안 된다고 누가 글을 주셨는데요. 바보는 남한테 피해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멍청했던 것인지 아니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현명한 것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네. 오늘 기자회견은 정말로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631일 만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자회견에서 질문 받는 방식을 보니까 제가 참 놀랍더군요. 왜 그러느냐. 외교 안보 분야의 질문은 오로지 외신에게만 허용이 됐습니다. 원래 뭐 딱 정해놓고 외신만 질문해 이건 아니었습니다. 질문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손을 들었는데 지목받고 결국 질문하게 허용이 된 사람들은 외신 기자들이더라. 어떤 분야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예를 들면 로이터 통신, AFP, DK, BBC 등 외신 기자들만 이렇게 했고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은 또 역시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제만 기회를 주더라. 근데 이 지금 나온 언론사들 대부분이 전부 다 대통령에게 매우 친화적이었던 그런 기자들 아니었나, 기사 많이 썼던 곳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우리들의 오늘 스픽스 주제가 맥 빠진 기자회견 킬러 질문 없었다 이거였는데 요거랑 딱 맞는 양상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김종국 박사님, 이번에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질문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냥 대통령이 변명하는 걸로 사실은 끝났고, 그 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이제 안 한다는 쪽으로 사실 결론이 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그거 어딨는지 아냐, 당신 언제 알았냐 이런 거 물어본 적 없고 그냥 아주 평이하고 그냥 정답 딱 뻔히 나올 만한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고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렇죠. 의혹 사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파만파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 60% 70% 정도가 특검을 통해서 그 의혹을 네. 밝혀야만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적인 대통령 부인이 그 권한을 활용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국민 생명이잖아요. 네. 20살 젊은 생명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 소위 대통령실이 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안이면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다른 한 발도 진전된 내용이 없으면 기자들이 계속 추궁을 해야죠.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대통령실한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라고 하는 추가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추가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게. 네. 적어도 기자라면, 특히 저는 경제지가 매우 큰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지가 지금까지 완전히 대부분 거짓말 기사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황형 흑자를 내고 있는데 매우 성장이 높아졌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은 약간 늘고 수입이 왕창 줄어서 흑자가 났는데 우리 경제가 갑자기 1분기에 좋아졌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질문하면 우리 경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근데 질문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우리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살고 있는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그냥 서로 짜여진 모범 답안들이 오간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이렇게 자화자평하자라고 하는 식의 좀 약속 대령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기자들은 먹고 살기가 괜찮은가 보죠? 안 힘든가 보죠? 제가 참 놀라운 게 이제 젊은 기자들이 대통령 출입하면 나름대로 각 언론사의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뭘 질문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로했습니까? 혹시 개입했습니까?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수사 결과에도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물어야 돼요.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도 없이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네. 특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쟁의 요소인가 아닌가. 원래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하는데 왜 이걸 지금 정쟁의 수단으로 민주당이 동원하느냐 이러면서 원래 중요한 핵심은 다 빼고요. 형식 논리만 가지고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언론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최상병 특검이 왜 특검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 모릅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했다,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는 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국민들 속이고 있으니 누가 그 언론을 믿겠으며, 정말로 언론사에서 오늘 만약 자자천 분위기로 기사를 다 썼다면 그것은 거대한 기득권 세력끼리 대통령 그냥 우리 손잡고 함께 가고 우리는 밥 먹고 살면 된다. 월급 나오니까 국가가 광고 엄청나게 주지 않습니까? 네. 기업에서 사실상 협찬급 형식으로 광고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생하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왔대요. 대통령에게 질문했답니다. 경로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한 말은 순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국방장관은 질색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네. 경로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약속대로 맞다는 본질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얘기를 이종섭 하려고 왜 애 죽게 했느냐 이렇게 진짜 경로했으면 국민들이 정말로 동상을 하나 세웠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더라도요. 예, 상대방이 곤혹스러운 질문이 있어요. 또 대통령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겨레 기자가 개중 났다는 건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행 연습은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곤혹스럽거나 또는 정말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대통령이 빠져나가면서 그러잖아요. 아, 수사를 내가 많이 해봤는데 뭐 출금해놓으면 보통은 한 달마다 하는데 뭐 소환하고 뭐 어쩌죠. 근데 약간 검색만 해봐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오랫동안 소환 안 했잖아요. 네.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기자들이 전혀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 말을 수긍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질문이었냐면 개중 났다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이 이랬거든요. 다른 기자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가?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됐나? 국민들은 631일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총선 참패 직후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라 해서 어쩌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지 모른다 해서 기대했던 기자회견,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생중계했던 기자회견에 임하는 기자들의 자세, 준비 너무 엉터리였다.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들이 재판할 때 증인신문을 하거든요. 네. 증인신문을 할 때 이제 증인을 먼저 신청한 쪽에서 주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신문 내용을 쭉 적어서 미리 전달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 변호사가 보고 이 증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반대 신문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게 증인신문의 묘미고 잘하는 증인신문인데 변호사들이 그래서 내 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질문을 막 합니다. 왜? 변명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또 내지는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피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증인신문에서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해요. 그래서 핵심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렇게 변호사들, 상대방 변호사처럼 사실은 우호적 증인이 아닌 적대적 증인을 대하는 상대방 변호사인 것처럼 질문을 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오창익 국장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 맞다 이런 데도 나올 거 내지는 정답, 그렇죠. 국민들이 아는 뻔한 정답 거. 나올 만한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나온다는 건 결국 그렇게 대답을 국민들 앞에서 해주면서 면죄부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니, 그 또 하나는 자 봐요.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 아니, 사과는 안 하고 사과를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게 사과예요? 아니에요. 뭐 사과예요? 배예요. 그러면 단 한 명의 기자라도 추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 들고 아니 큰 목소리라도 대통령님 이게 사과입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사과를 지금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편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할 때 기자들이 나가려고 할 때 잠깐만요. 그리고 15분 동안 뭐 읽었다며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을 대변하려는 야당 정치인의 모습이 있는 거고 국민들 입장을 대변하려는 기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측면에서는 빵점이었어요. 사실 그 그 대답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말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했어.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럴 때는 다시 질문으로 무엇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냐. 그래서 사과라고 해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과연 그것이 지금 대통령 부인이 4개월 동안 모습을 안 비치는 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냐. 아니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니고요. 정치 공세를 했죠, 이거 갖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공세를 야기한 거에 대해 사과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 공세 누가 했어요? 야당과 네. 국민이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는 주체는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라 이것으로 유발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사과한 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거를 지적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출국금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 발언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아니, 연장이 되더라. 출국금지가 한 달마다. 연장이 되면 본인이 확인하거나 네.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국 금지인지 아닌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연장이 되면 또 통보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종섭이 몰랐다고요? 이종섭이 때부터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사검증을 하고 호주를 보낸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건 출국금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니까 어디든가 보내야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과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진 거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래 호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종섭을 호주에 보내야겠는데 그래서 우린 몰랐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네에서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 안 해요. 아니 적어도 호주 대사를 보내는데 이렇게 그럼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죠. 한 달치 연장이 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추가 질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추가 질문 안 하기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언론의 보도는 지금 대체로 그냥 평탄했다. 네, 평이했다. 평탄했다. 그래서 사과했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뭐 생테리우스님 같은 분은 다음 주 10%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과하게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언론의 이런 이제 보도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이러면 국민들이 진짜 속을까 하나. 그런데도 왜 기사를 쓰느냐. 네. 요게 하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신뢰를 엄청 스스로 깔아먹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저런 방식으로 기사를 써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오늘 그냥 기본은 했습니다. 최초 사과 나왔습니다. 알맹이 쏙 다 빼고 겉으로 사과하는 것을 축켜 세워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권을 유지하는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보수 세력이 국민들에게 평가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약점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어서 소상하게 설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오해를 좀 풀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때 좀 더 수사가 과도하게 왜곡되지 않게 가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면 언론이 제 역할도 하고 나라도 살리고 대통령도 도와주고 그리고 국민적 오해도 풀고 이렇게 될 건데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거두절미 원천적 사실 배제하고 대통령이 잘했습니다라고 우리 다 쓰자 이렇게 써버리면 언론사 자신도 신뢰를 잃고 나라도 망치고 윤석열 정권도 망친다. 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꼭 돼야 되는지 도움되는 그럼 저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아니고 차라리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싸워서 쫓겨나는 게 정말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지. 언론사 기자들이 네. 정말로 너무 한 것 아니냐. 사실 좀 비판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그냥 그러니까 기자니까 어쩔 수 없다. 언론은 권력 감시, 권력 비판이 자기의 본령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수든 네. 진보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상황. 아주 오랜만에 열린 기자회견.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저는 뭐 언론 자유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자회견을 왜 이렇게 그동안 안 했냐? 우리들 앞에 왜 안 섰냐? 앞으로 기자회견 언제 할 거냐? 이거 정례화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비즈니스만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기자회견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식 없는 기자회견 자주 하자. 앞으로는 약속을 해라. 분기에 한 번이야, 매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냥 멍석에서 그냥 노는 척 하다가 그냥 박수치고 마는 대한민국 기자들 이렇게 한심했나요? 참 안타깝긴 한데 과거에 그 MBC 기자가 네. 스리파 신고하다가 호통 당하고 그다음에 그 전용기에 탑승도 못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언론들이 다 비판하고 기자협회나 각종 언론 단체에서 비판 성명까지 냈거든요. 네. 근데 웃기게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하지 않는 게 괜히 내가 쓸데없이 나섰다가 우리 회사나 내가 피해보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되니까 스스로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그 오늘 MBC 기자가 없었습니다. 지방도 보니까 대구에 영남일보 한 군데만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짜여진 각본대로 간 것이라고 보지 왜 특정 언론사가 질문을 하지 않느냐. 정말로 손을 다 들더라고요. 들었을 때 자유롭게 선택해 줬느냐. 아니면 짜여진 각본대로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이렇게 그냥 정해놓은 대로 갔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저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니까 추가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백악관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질문했는데 짧게 질문하고 아니면 다시 손 들어서 바로 질문하고 이래야 대통령도 오해를 풀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다 망친 거죠. 기자 망쳤죠. 언론사 망쳤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망쳤다. 저는 더 화나는 게 네. 기성 언론을 보면 뭐 기자들이 100명 있든 200명 있든
자, 정치부 출입 기자, 정치부 기자다 하면 나름 뭐 쥐들은 엘리트라고 엘리트라고 그래요. 주장하죠. 근데 네. 법조 출입 기자도 그렇고 정치부 출입 기자 중에 대통령실을 출입한다. 야당 아니고 여당 아니고 대통령실 출입이면 일종의 기자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뭐 어떤 측면에서든 역량을 인정받은 기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건 뭐냐면 그냥 랜덤으로 기자들을 뽑아서 본 게 아니라 각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본 거예요. 직거리요? 네, 짓이죠, 그건. 그러니까 더 서글프고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 빤하잖아요. 여태까지 2년 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요. 네. 대선 과정 말고 네. 2년 동안 보여줬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들었잖아요. 이미 KBS를 통해서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서 어떤 대통령의 답이 나올 게 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부인이 잘못한 건 현명한 처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국민적 의혹은 뭐냐면 그거 말고 더 받았을 거다. 아니다. 네, 그게 그렇죠. 단순히 받은 문제나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이게 범죄를 구성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되게 많은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언서를 그대로 쫓아가줘요. 그리고 사과했다. 우리는 드디어 대통령에게 사과받았다. 총선 끝난 다음에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참패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도 안 했다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4시간 있다간가 비공식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대더라. 네. 라는 거랑 똑같은 것을 생중계로 기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화나고 서글픕니다. 야, 근데 우스개 얘기 하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댓글에요. 야, 정말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부사리님께서 앵커로만 봤는데 크크크크 핵심 진짜 잘 찌르네 오창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글이 계속 올라와서 오늘 오창이 최고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곧 우리가 아마 쫓겨나고 오창이 왜 그러세요? 대표님이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시겠는데 좋아요. 자, 전 평론가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회견 운영 방식이 저는 좀 문제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제가 모두에 말했습니다만 외교안보는 외신 기자들에게만,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지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추가적인 뭐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해주지 않았는데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니냐. 니네는 왜 이렇게 일을 이상하게 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인내가 필요하다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러니까 외교 관련해가지고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 손을 들어서 네 질문해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뭔가 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너무 이상하고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 정말 굴욕적인 답안이냐고 한다면 우리 기자들이 다시 추가로 손을 내밀고 여기서 왜 인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 인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느냐, 당신의 굴욕적인 대일본 지향적 이 외교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뜻이냐, 국민은 어디 가버렸느냐, 이 사법 질서나 대법원 판결을 너는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짚어줬었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아무리 처음에 외신 기자에게 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전혀 뭐가 되지를 않고 그냥 질문 답 내가 말한 걸로 끝 뭐 이런 식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인내하자는 건 좀 참고 기다려달라. 네. 일본 원하는 대로 우리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누가 들으라고 대통령이 대답했습니까? 기시다가 듣도록 했듯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듣도록 한 것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 정서와 법과 일본의 요구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정서, 대한민국 법 판단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네.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추가 질문 안 하는 이유는 이 질문했다가 언론사 대통령에 쫓겨날지 모르는데 아니 웃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죠. 더 큰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할 정도의 기자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이스지 않습니까? 네. 회사에서 가장 잘 키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로비요. 회사에서 네, 필요한 로비. 여러 가지 업무를 대통령실을 통해서 해결해야 대관에서 됩니다. 해결하고. 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요. 부처에 나가서 기자들이 장관한테 차관한테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하려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대통령실이 압도적 우위의 힘으로 부처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각 언론사의 경영진이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불편하거나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그냥 괜히 튀어나오면 모난돌 정마전이 행동 과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미 알고 있어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과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아마 대통령실 주변에 가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있는 기자들 제법 있을 겁니다. 스스로 자괴감 느끼는 기자들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보다는 회사의 직원의 역할에 충실한 기자들이 꽤 많은 거고요. 네. 그걸 오늘 확인한 거죠. 외신과 관련해서는 외신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외신 기자 따로 기자회견을 따로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국방 관련해서는 왜 외신만 질문을 하는지도 굉장히 잘못된 그렇죠. 이해가 안 겁니다. 가죠. 경제 관련해서 경제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니혼게 기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의 진보지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지고 뭐 약간 보수적인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국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가 네. 일본 수상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 심각한데요. 사실 네이버 라인 이 사태도 물어봤어요. 그럼요. 아주 이게 심각한 중요하죠. 건데. 그것도 심각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일본한테 심각해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가 다 먹히고 있어요 지금. 기자들을 이해해주고 싶진 않은데 공포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아. 이 XX를 이 XX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들은 대로 바이든이라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공포스러운 거니까 기자들은 공포스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2년 동안 이렇게 권력 아래에서 소위 혀처럼 굴었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비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언론사는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특히 또 외교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외교 전략이 뭐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우리 기자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여기 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고립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외교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디커플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외교를 접근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리스킹이라고 얘기해서 부분적인 장벽만 얘기를 하는 국익 유구의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가 고립되니까 경제까지도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또 경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반도체 문제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일본 아래 우리 경제가 재편되는 양상으로 가는 우리 측면들이 반도체가 있어요. 일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는 거야? 해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본인이 계속 뭐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업사원의 실적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계속 고립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외신이 질문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들은 아무런 질문을 안 하고 외신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외교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미 이건 진짜 약속대로 하는 거다. 네. 참 아니, 또 하나, 비참하죠. 또 하나 로마님께서 네. 기자들 수준 정말 참담합니다. 쫄아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요. 일본에서 내가 35년째 살고 있는데 교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또 하나 기분 나쁜 거는요. 외신 기자 질문이 많았던 건 기자회견을 근사하게 보이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꼼수였던 것 대통령실의 같아요. 사대주의가 또 나온 겁니까? 사대주의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와 로이터가 우리한테 질문돼 이런 정말 1960년대 아니. 초반에서나 볼 것 같은 아니 그런 설마요. 사업 태도 아니야 사업 태도죠. 그래요. 그리고 외신 기자 질문이 아주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잘 잡아먹고요. 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배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라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를 그냥 뭐랄까요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약간의 마사지 약간의 손질을 통해서 네.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기자회견 같아 보여요. 좋습니다. 자, 전평론가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건데,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정치 공세다. 내 아내에 대한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정말 제가 보기엔 태어나서 처음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 돼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말을 내가 썼으니 이 정도로 니네가 만족해라. 국민들에게 이 부인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라는 말을 썼으면은 내가 할 만큼 다 해준 거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사실 이 안에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니까 나는 이걸 받을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같이 딱 확고부당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정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거치나 향후 행보나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이며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뭐 진보 세력이나 국민들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겁니까? 일단 이제 못 받으니까 전쟁하든 말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긴 거죠. 네. 그러면은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네. 김건희 여사 쪽의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느냐. 오늘 저는 전반적인 기자회견을 종합평가하자면 네.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선을 넘어서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또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받을 수가 없다. 자, 명분백 관련된 문제도 저 말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경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고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끝난다는 말은 그게 네. 사과거리입니까? 아니면 수사거리입니까? 그리고 그게 명분백 하나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일이 야당의 정치 지도자나 광역자치단체장 정도 되는 사람의 부인이 네.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막 민심이 더 끓고 있어요. 수사 안 한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 별거 아니니까 부적절한 게 아니고 손님이 선물 가져오면 박절하게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본인 문제가 아니고 제3자가 이런 뇌물성,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어 보이는 이런 고가의 명분백을 받았을 때 정말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네. 자신에게 훨씬 더 엄격해야 하고 타인에게 오히려 관용적이어야 하는데 그거 다 치우더라도 등가성 비례의원 측에서 제3자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 할 수가 있냐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혹이 엄청나게 일고 있으니 네.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특검하겠습니다. 이거 수사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끝내주세요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그대로 실천했다, 실행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예. 정평론가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네,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같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조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사실은 시동을 걸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팩트였는데 민정수석 씨를 부활시키면서 김주현 차장 전 대검 차장을 혹은 전 법무부 차관을 법무차관. 네. 법무부 차관이자 대검 차장이죠. 네. 어쨌든 이 사람을 민정수석실에 앉혔어요. 이것이 정확히 함의하는 바는 무엇이냐? 김주현과 송경호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김주현과 저는 들었습니다. 송경호의 관계가 부자지간처럼 친하다. 매우 키워준 사람이다. 짝수관계이고 그 부탁하거나 지시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송경호가 김주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네.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핵심 포인트고 그 이야기는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이 어떤 방정식을 푸는 일종의 변수냐 상수냐 여기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함으로써 송경호 지검장이 네. 김건희 명분백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이거 거고. 스픽스 특집입니까? 단독입니까? 특종입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단독이고 특종이어도 좋은데 어쨌든 들은 이야기 제가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송경호만 막으면 된다. 취재를 해보니 그렇죠. 송경호만 막으면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냐?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앉히자. 또 이분이 공교롭게도 김현장 출신입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김현장 출신이 왜 지금 민정수석으로 들어오느냐? 이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겠다는 명분백 수사, 그것 외에 명분백과 유사한 고가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카드를 썼다.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지 지켜보면 여기에 대한 복잡한 상황들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제 9월 인사를 앞두고 작년부터 이거 밑에 애들이 너무너무 이거 갖고 뭐라고 하니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원석 총장이 알았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윗선에서 그 당시에 송경호 잘라 보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원석 총장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극구 막아줬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계속 불거졌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차에 총선 결과를 봐라. 그러면은 니네가 그딴 소리 못할 거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총선 결과가 마침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매우 안 좋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다. 이거 우리 다른 방향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최상경 특검 5월 달에 지금 통과가 돼버리고 이태원 특별법도 올라가 버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우리가 못 막는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구멍에 딱 맞는 뭔가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됐고 그래서 네. 원래는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려는 게 아니라 감찰관을 그냥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걸 틀으려고 하다가 왜냐면 감찰관이 하는 거는 그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건으로 먼저 좀 막아보려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민정수석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민정수석실에 앉혀놓을 사람으로 송경호를 잡을 수 있는 김주현을 앉히자. 이제 여기까지가 왔다는 게 스픽스에서 취재한 바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잡기 위해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요. 네네. 이제 누구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적정선에서 김건희 여사까지는 가지 않겠다.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찾았다는 것이고, 네. 그게 지금 이번에 민정수석실 인사의 본질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오늘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김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다. 그러면서 사과, 나 원래 사과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인데 니네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사과는 하지만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엎어놓는 요거랑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오늘부로 이제 정치 공세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사건은 수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정치 공세화 된 것이고요. 네. 더 재밌는 건 네. 언론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들이 기자회견 준비할 때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안 하기로 한 번도 했었어요. 들어가지 않았다가 갑자기 오늘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결단을 해서 사과라는 용어를 얘기해서 참모들도 놀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사태는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게 되는 미화된 아름다운 대통령이 된 거죠. 뛰어난 대통령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사건 자체가 묻히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청탁 금지만 있습니까? 뇌물죄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명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기다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김건희 씨가 다른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을 받았다면 청탁뿐만 아니라 뇌물, 대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그때 당시에 이거 찍으면서 다 있어요, 그건. 전화 통화로 네. 그때 그 대통령 부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어느 특별한 높은 자리에 연결된 얘기를 했다는 거.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바깥에 나올 때 거기에 이제 그 있었죠. 면세점에서 샀던 백화점 면세점에서 샀던 백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찍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수사한다는 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생각이었죠. 그랬는데 김주현을 앉히면서 혹은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좀 묻어버리려고 하는 아니 이런 그러니까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말씀하신 게 거죠. 핵심이에요. 그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네, 그때 그 대통령 부인의 태도, 자세 다 봤잖아요. 멘트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었거든요. 네. 뭔가를 받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이분은 책 선물 말고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다 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회고록 같은 거 받은 거는.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눈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걸 언론이 지적도 못하고 짚어내지도 못하고 마치 대통령이 굉장히 중대한 양보라도 정치적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윗선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이 야당과 다를 수도 있고 저희와 생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하면 됩니다. 관점의 차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저질러 놨던 저 수없이 많은 일을 저
사건을 왜 저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예. 자, 국정 운영에도 일단 도움 안 되고 대통령실도 도움 안 되고 여당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에게는 더더욱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데 왜 사적 관계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재련하지 못하느냐. 왜 네. 금을 그어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의혹은 밝히고 하는 거를 왜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안 되느냐. 네. 이걸 수도 없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안 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냥 사과했으니까 이제 수사도 종결하고 당사자도 사과하지도 않고 내용을 밝히지도 않고 무슨 수장고 같은 데 있다면서요. 대통령 선물, 대통령실에다 받은 선물을 어디 창고 정말 기록물 보관실. 기록물 보관실에 놔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임금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엎조리고 무릎 꿇어서 맞습니까? 우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화 뜻대로 다 하소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면서 뭔가 탈출구를 정치를 복원하는 국정을 정상화하는 이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불가침의 성역처럼 만들어 놓는 이것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당장 대통령 부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선거도 따로 하고 외국에서 국가 정상이 와도 부부가 오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비공개하죠. 없어요. 네. 어린이날 같은 때는 대통령 부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뭐 와병설, 뭐 부부싸움설, 뭐 별의별 설만 있고요. 천공도 그렇고 뭐 자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뭔가 루머만 자꾸 떠도는 건 대한민국이 2024년에 있는 게 아니라 1950년대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아니, 대통령 얼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하라고 막 여기 난리가 나잖아요. 뭐 저 그렇죠. 부인 얼굴 나오고 안 나오고 저 중요하지 않은 건데 기기가 나란 거예요. 고속도로가 휘어요. 양평 네, 고속도로가 그렇죠. 휘어요. 고속도로가 휘어. 예.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파우치가 돼. 몰카에 공작이래요. 밀가루. 주거 침입죄. 네, 그 다음에 장모와 부인이 23억을 이익을 냈다고 검찰 수사 결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괴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좋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 부인은 그런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니까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밝혀야겠어. 우리 부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갖다 퉁쳐가지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에요? 아, 이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다 그냥 불법 저지로도 아무 상관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사람이 무슨 법률을 안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법률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으면 박절하지 않았다고 그냥 퉁치고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아니 아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대통령부터 설명하는 나라인데 이게 법 집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순간 사과를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현명한 처신을 못해서. 좋습니다. 현명한 처신을 못한 사과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이. 오늘 현명한 처신 못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기자들 중에 이 질문한 사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재미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기자회견, 대통령이 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간에 현재 갈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게 지금 거의 700일 만에 하는 이 대통령의 이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정말 그걸 납득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그 문제 다 해결했다. 언제든지 식사하고 만나게 될 거다. 우리 20년 지기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웃기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회자가 돼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마치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인 것처럼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우습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틀린 겁니까?
이게 국가의 경영과 국가 대결을 논하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한테 질문할 겁니까? 당신 누구랑 친해요? 쟤랑 왜 안 친해요? 쟤랑 싸웠어요? 이거 지금 물어본다는 게 말이 돼요? 소원은 그럴 수 있는데 이를테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은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서실장, 원내대표, 그다음 비대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나 본데 라고 내가 보고받았는데 다 풀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중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비대위원장 이제 그만두라고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답은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인데다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소원으로 한치시킨 것도 문제고 소원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씨는 정치 경력이 짧아도 중요한 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끝.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군불 지피는 건 알겠어요. 어떤 한테는 이제 한동훈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 특정 언론사들은 제가 대놓고 해요. 그렇죠. 한동훈에 대한 어떤 기사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주제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군불을 지피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한동훈이 갈등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대통령이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 절대 못 하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는지. 아니, 부인 문제 제기했다가 큰 갈등이 나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런정선 문제와 관련해서 호주 번역에 관련해서 갈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문제랑 대통령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고 자기 가장 최측근 주기환 씨. 주기환 씨 비례 준 거 관련해서 또 한번 세게 붙어가지고 이철규 난리가 났었죠. 마지막은 의대정원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위 선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의대정원 문제도 서로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기자들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밥 언제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둘 사이에 나올 대답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소위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기 위한 군불 떼우기밖에는 달리 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다음 대선 주자를 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한 거예요. 우리들의 이 귀중한 시간을.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참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당 대표에 나온다거나 이런 돌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계가 악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더욱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에 대한 명분을 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정당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 손잡는 순간 끝이다 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언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된 질문과 계획된 대답으로 어느 정도의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좀 봐주자 분인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나서서 뭐 이렇게 할 거 왜 했느냐 이렇게 바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다들 쳐다보고 있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만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 발표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은 지켜보는 것 같지만 곧 수면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엄청난 권력투쟁, 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느 정도 관계 복원했다는 이야기로 좀 주저앉혀 놓자 이런 계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를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요건하고 좀 연결해가지고도 앞으로 좀 향후 뭔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정당으로 확실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 기반을 수도권에 준다거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이 이제 인물의 특성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래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 이제 차관까지 하다가 국회의원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이 장면이 결국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를 하고 다만 드러나게 폭발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거리를 두는 이제 첫 출발 지점에서 당선인들이 지금 추경호 의원을 뽑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의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떨어지게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하고.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자르는 순간 둘 다 죽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울마 겨자먹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어서 저는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차기 권력이 등장해야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그런 자율성을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부글부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순간에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방법은 뭐겠습니까? 뭐예요? 제가 볼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리든지. 답정너야 답정너? 끌어내리든지. 네. 저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 여론이 진짜 압도적으로 한 8, 90% 정도 압도적인 여론으로 이거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보수가 괴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여론적 압박이 아니면 저는 끝까지 권력을 탐닉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 보니까 이랬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향후 3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국정계획 어떻게 되냐는지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뭐 하나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귀에 와닿는 거는 개각은 필요하지만 급히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본 것 중에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뭐 인선이나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 뭐가 달라졌느냐? 안 바뀐 거 아니냐? 빨리 바뀌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하게 바꾸겠다 이런 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각 필요한데 똑같다. 급히 서둘지 않겠다. 그럼 네.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국무위원 중에 누구 있습니까? 총리도 그대로. 총리지 않습니까? 네. 총리를 바꾸지 않겠다. 바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꾸더라도 무조건 야당에서 임명공개 안 해줄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유임설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쯤에 저희들이 우리가 일종의 얘기했죠. 단독 보도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할 거다. 그게 오히려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실제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개각도 못하고 국힘을 장악하지 못하고 아까 김종욱 박사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철규 의원이 실제로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경호 대표가 되었느냐 원내대표가 출마를 저는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배인진 의원이 또 그 녹취록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내용은 뭡니까? 하려고 엄청 시도를 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교감은 결국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가는 것인데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거나 반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묘한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뒤에 박특검 의원이 같이 걸어가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박특검 의원이 오히려 옆에서 막 주임새를 넣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실의 존재감,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장면들이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는 그렇죠. 기자회견 하는데 누수가 권력 누수라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기자회견에서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중요한 또 포인트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경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경로한 적 없고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면 왜 우리 병사가 그렇게 죽게 하느냐고 화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인 게 만약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그렇게 질책을 화를 했다면 냈다면 특검 받아야죠. 아니 특검 정도가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최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장관이 질책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활용해 가지고 해병대에 누군가 책임지게 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태까지 익히 봤던 책임지는 뭐 고관대자, 고위공직자들의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대통령이 질책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계속 밑으로만 핑계대고 계속 윗사람들은 도망가기만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젊은이가 죽었는데 최고 책임자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전 이거 정말 분노하는 장면이에요.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걸 질책하면 언제 해야 돼요? 그때 사고 최종 났어요. 당국에 사고 났을 때 국방부 그렇죠. 장관한테 그렇죠. 불호령을 내리면서 그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왜 그 수사를 조사 이첩할 때 보고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 질책을 했다고요? 경로했다고요? 그 누가 그걸 믿습니까? 이게 정말로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를 너무 바보로 알아요. 우리를 정말 바보로 아나 그러니까 봐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를 좀 바보로 알았다. 결국 이 한마디로 총평이 조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가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라면 딱 촌철살인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대통령에게. 제가 먼저 예,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로 생긴 문제 법적으로 정리하고 대통령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원래 자리가 뭐죠? 아니 국정농단에 대통령- 개입했던 것을 사법의 영역에서 맡기고 네. 원래 김건희 여사와 관계없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서 대통령이 활약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 나는 하야할 거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하야. 하야. 원래 그 검사 시절에 혹은 내년 법조인으로 돌아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여사 하야는 문제 우리나라 말이니까요. 쓸수 있는 부끄럽습니다. 여사 문제 정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요 김 여사 문제를 저런 식으로 옹호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을 정말로 어떻게 보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든 국가기관이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다들 모른 척하고 언론도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자도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적 정말 과오인지 시간이 지나보면 확인 그렇죠. 반드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스픽스의 오창익 기자입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이 정쟁을 하지 말라는 건데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여태까지처럼 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대통령답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입니다. 어설픈 변명만 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게 개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스픽스 스피스 기자예요? 스피스 기자? 이렇게 질문하면 나가세요? 끌어내세요. 나가세요. 입틀막 해야 돼. 입틀막. 아니 스피스 단어밖에 참고로 스피스 기자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절대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기자라면 이런 질문을 했겠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조선일보 기자예요 이러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조선일보 기자도 오늘 같은 경우 아니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얘기를 그렇죠. 뭐냐면 네. 당신 왜 안 바뀌어?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 내용이니까요. 조선일보 기자가 봐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요즘 조선일보는 그렇죠. 이미 총선 전부터 분위기가 원래 돌아섰어요. 자, 우리 김종 박사님. 저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네. VIP가 경로였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 취재해 보니까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최상병 관련 수사 보고서를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들은 다음에 경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는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예를 들면 과도하게 수색 작전을 벌여서 했냐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데 그건 7월 19일인가 그때 본인이 경로해야 될 내용인 거고 그렇죠. 7월 말과 8월 초에 경로했다는 내용은 야, 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건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단장을 구명할 만큼 대통령실이 한가한가? 네.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종욱 씨라고요?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뭐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야 뭐. 감내하면 살아야지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악을 보고요, 불의를 보고, 네. 억울한 죽음을 보고 산자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의 편에 서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잘못이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을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판단한 기회에 저는 온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제 식민지로 비유를 하면요,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일본 헌병, 일본 경찰. 그리고 이들이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돌변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 또다시 부역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양심이 좀 남아있다면 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수 세력 내부에서 뭔가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들이 지금 정말로 일제 식민지 시절에 국민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네. 부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앞잡이 노릇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 김건희 여사는 사법적 처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법 처리에 박수를 치거나 응당한 대가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부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정말 그런 법적 재단을 받을 때 가장 앞장서서 공격할 수도 있다. 네. 그 이중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와서 하는 그런 기자회견인 것 같더라. 이런 심한 말까지 썼습니다. 정말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픽스하고 노영희 TV 같이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한 10,000분 정도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선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비선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살리기였다. 그런데 그 김건희 살리기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아서 사실은 상당히 몸이 달아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확인한 바로는 그 비선에서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이 사실이었다. 또 내지는 거기서 나온 뭐 아주 특수한 한두 가지 빼놓고는 실제 그분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19일 날 민주당 대표실에서 3명이 만나가지고 그 얘기까지 나왔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또 심평 변호사는 비선 논란 이거 대부분 사실 아니다. 대부분 사실 아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들립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사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 비선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거는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너무 조명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이 정권 들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공식 라인의 얘기하고 비공식 라인의 얘기가 막 충돌한단 말이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 심평 말이 자신한테 유리하면 심평이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옛날랑 뭐 사이가 나서 지금은 별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함성득, 임혁백 이 두 분은 작가로 데뷔하셔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네네네. 서로 말을 맞춰가면서 두 분이 합숙훈련 하셨나요? 이런 내용과 그렇죠. 관련해서 사실 같은 말이 나왔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치 공작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쪽에서 나간 내용은 총리를 야당 당대표가 일단 지명해주면 우리가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경쟁하는 사람은 거기 앉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공개되면 야당 당대표가 완전히 말리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조용히 갔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총리를 제안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박영선 그다음에 양정철 두 사람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내용을 언론에 흘려요. 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각적인 방식으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다양한 라인을 가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라인 가동 중에 하나가 함성득, 임혁백 라인이라는 라인이 가동을 했고 이 라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주는 것처럼 흘린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덥석 잘못 받았으면 상당히 큰 논란에 빠지게 되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노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무슨 협치 이런 게 아니고요. 공작적인 방식의 대통령실의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작동했다고 보는 게 맞다.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친교를 가정해서 덫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한데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그러니까 비선이 움직였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에 대한 설명을 심평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네. 누굽니까 심평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인데 네. 대통령실에 비서실장도 있고 정무수석도 있고 라인들이 있잖아요. 또 대변인도 있고 홍보수석도 있고 수많은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해야죠. 이를테면 설명이 필요하다면 네. 터무니없는 거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든 뭐 전부 사실이 아니든 이걸 대통령실에서 책임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마저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국정 운영을 애들 장난처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심평 변호사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이 있느냐, 정보원 또는 내부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봐서는 한 3분한테 여쭤보니까 없대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분들도 뻥카예요? 참네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국힘 쪽에 제가 물어보면 국회의원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의 정보를 취합하고 알려줄 정도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잘 모르는 상황이 많고요. 또 의정 활동이 바쁘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병 변호사 이야기는 약간 언론에서는 이분 얘기를 듣는 게 재미있어 것 같은데 이 정보라는 것,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것,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게 제가 취재해본 내용이고요. 네. 그래도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심평 변호사. 그럼 대통령실에서 즉각 입장을 밝혀야죠. 우리와 무관한 거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다. 라고 밝혀야죠.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말이 유리하니까 가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논란이 있으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게 대통령실인 거고요. 네. 의혹이 있으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게 대통령실의 역할이면 네. 대통령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쉴드를 이분이 나와서 치는 것이 대통령실 오다를 받고 하느냐 아니냐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평소에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보의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내피셜로 가 있다는 것이고 라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라인이 있을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함성덕 교수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행동했겠느냐? 그건 심평 아니지. 교수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심평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아니 구체적으로 대통령하고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가 이미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또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쉴드 지줌으로써 마치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좀 더 나가보면 이걸로 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하면서 정보를 가공해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뢰도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우상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3년 버틸까요? 박근혜 탄핵 때처럼 국민들 길거리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총선이 있어서 투표를 대신한 것 뿐입니다. 22대 국힘이 똑같이 지금처럼 나가게 된다면 국민들 100% 거리를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해주셨고요. 바다님도 윤 정부 끝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언유착, 자녀 부인 관련 의혹, 법무부 장관 때 직권남용 등등 수사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랩터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 국민 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국민 하기 나름이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다 들립니다.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역시 힘들게 지금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정말 끝까지 많이들 지금 지켜봐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우 먹고 힘냅시다. 경성한우 한우회식 대구명소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있습니다. 원뿔 한우가 100g에 9,900원이고요. 053-573-8900번으로 8,900번으로 연락하시고 여러분들 자리를 미리 예약하시면 맛있고 청결한 음식을 정말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진짜 드셔보시고요. 여기는 사실 셀프 식당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차림비는 1인당 5,000원이라고 하고요. 가셔가지고 한번 드실 때 많이 드시면은 완전히 가성비 값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번 행복한 시간 누릴 수 있으니까 한우회식 대구명소 경성한우 죽전내거리 용산자이몰에 있는 요 식당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53-573-8900번 강추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이 스픽스가 있는 이 건물과 관련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얼마 전에 물 난리가 났습니다. 물 난리가. 전쟁에서 물이 샜어요. 네,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손해를 많이 입었는데 어이구나 그거 세상에 보험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보험을 다 왜? 그 보험 여러분 보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제 친구가 이야, 정말 광고 잘하신다. 논현동에 오래된 집을 하나를 엄청나게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식당으로 꾸며줬어요. 그래서 임대를 했는데 거기도요 위에 천장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 자기가 돈 한 몇 천만 원 들어갈 거였는데요. 보험을 미리 들어놨다랍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에 해결했답니다.
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연락하십시오. 여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재무 컨설팅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화해 보시면요.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서 화재 보험이며 뭐 무슨 보험이며 안 들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보험 다 말만 나면 다 들어주기도 하고요. 모든 종류의 보험이 어느 정도가 값이 더 싼지 어떤 게 더 보장을 잘 받는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이 만약에 자녀가 2명 있다 3명 있다 그러면 가족 단위별로 어떻게 인생 시간별로 무슨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 더 착한 보험에 문의해가지고 실제 보험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보험 컨설팅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도 한 번쯤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긴 한데 보험 사고 나면요 여러분 이만큼 손해가 나거든요. 막 걱정하고 정말 나는 미쳤나 보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험의 역할입니다. 정말 요만큼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방위덩어리를. 이게 바로 보험 효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더 착한 보험. 요즘 저런 보험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재무 컨설팅 해주는 보험회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얼마나 착하면 이름이 착한 보험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더 착한 보험 1644-1236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상담도 24시간 동안 예약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밤에 자다 말고 천장문화질까 걱정할 때 딱 카톡 올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연락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잡다한 거는 보험회사에 맡기고 우리는 또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더 착한 보험 잊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보험 한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역질의 용사들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복잡한 대한민국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끝나기 전에 잠깐만. 네. 와 노희 변호사는요. 네. 오히려 쇼핑 호스트로 가지고 정기평론가보다 쇼핑 호스트. 그러니까 그다음에 배동원님 광고도 착하게 하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하트. 그리고 네. 원래 저분이 또 부동산 쪽 전문 변호사인데, 이야 네. 정말로 다재다능합니다. 네. 그래서 올 역전의 용사들 구호 외치기 전에 노희 변호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 노희 변호사 대단합니다. 네. 요즘 쇼호스트들 돈 엄청 멋있던데 보니까. 네, 제가 오늘 또 가정 사건 하나 해결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어쨌든 우리 역전 용사들 이렇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알려드리니까요. 시사, 뭐 정치 내지는 뭐 법률 상식 모든 것에 다 우리를 한번 연락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역전의 용사들 외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